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기술사 최우술입니다. 자, 이번 ADS-P 40일의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문제 어떠셨나요? 네. 갈수록 이제 ADS-P 시험의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전체 문제를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점에서 문제 난이도가 상이다, 중이다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현재 문제들을 봤었을 때는 특정 문제들은 이제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문제 자체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직관성으로 접근했었을 때 어려운 문제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즉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제 일부 배치가 되면서 이제 좀 어렵다라는 이제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감히 좀 평가를 하자면 이번 ADS-P 시험 40일의 기출 문제는 한 중에서 살짝 높은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 은행에서 출제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 문제씩 살펴보면서 제가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뎁스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DIKW 피라미드 계층 구조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DIKW 피라미드는 이런 모양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인포메이션, 그리고 knowledge, wisdom 형태로 피라미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깔땡이 모양으로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되어 있죠. 그럼 데이터가 순수한 측정치를 이야기한다면 1차적인 가공이 인포메이션, 거기에 추가적인 예측을 하면 지식, 분석가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위스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 맞습니다. 자, 인사이트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딱 눈에 보이듯이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 4번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용어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2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의미 전달 매체에 의하여 표현된 데이터, 정보, 지식, 저작물 등의 인식 가능한 모든 자료라고 했어요. 요거는 좀 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 곳에 이제 모으는 하나의 레포지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DBMS는 이 사용자와 이 데이터베이스 간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DBMS 시스템이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DBMS, 사용자, 하드웨어 이걸 다 포괄해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기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산한 하나의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컨텐츠다라고 여러분들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이런 시스템과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진 산출물은 컨텐츠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업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 옳은 것은 또 박스를 읽어봐야겠네요.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 또는 제휴업체와 통합된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매, 생산, 재고, 유통, 고객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부터 고객까지 가는 모든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보기 2번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아요. 자, 이건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기존에 과거에는 사전 처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라든지 인프라, 컴퓨팅 파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전 처리가 필요 없이 사후 처리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질, 이제 우리 분석하기 위한 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양으로 큰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빅데이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즉 이전에는 표본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체 데이터에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모수의 값을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형태를 빅데이터가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변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원인과 결과의 상관성을 우리는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각 변수들에 대해서 상관성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빅데이터는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아닌 것은 이라고 봤더니 정답은 사후에서 사전 처리. 실제로는 사전에서 사후 처리가 가능하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가치 산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해요. 자, 빅데이터의 가치가 왜 뭔가 뚜렷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를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인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가치 경계 측정 방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 빅블러하게 섞이면서 거기서도 가치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경계 측정 방식. 이 세 가지가 실은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 아닌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폐쇄적 데이터 활용 방식 아니죠. 많은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2번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합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 경계 측정 방식이 변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오용의 피해를 막아줄 유명한 직업이네요. 알고리즘 접근권 보장, 알고리즘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는 알고리즘미스트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의에 가까운 내용을 보기로 주셨기 때문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데이터 분석가다, 알고리즘미스트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각 직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희 교재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의 조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위기 요인과 통제. 자, 위기 요인은 뭐가 있었나요?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사생활의 침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오용.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저기 보기 있네요. 네, 원칙 훼손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통제 방안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사생활의 침해는 무엇인가요? 네, 동의에서 책임으로. 자, 데이터 오용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미스트 봤었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미스트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오류를 해결하고 또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결과 기반의 책임을 부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합으로 알맞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에서 동의제의 책임제로 변화 맞고요. 데이터 오용에서 알고리즘의 접근 허용 맞고요. 책임 원칙 훼손은
정보 선택 옵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할 역량, 데이터 분석가. 이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찾기 위해서는 호기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창의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사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닌 여기 3번을 보시면 연구에 대한 윤리,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지켜야 될 양심, 이 부분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 자, 사이언티스트에서 요구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어요. 자, 하드는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뭐 수학 능력,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룰 능력,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반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 스킬은 뭡니까? 이걸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런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고요. 자, 그래서 요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거. 자, 이론적 지식, 하드,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 하드, 커뮤니케이션 기술, 소프트, 시각화를 위한 설득력, 소프트, 자, 그리고 창의적 사고도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빅데이터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패러다임의 변화 순서는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디컨시 이렇게 외웠었어요. 디컨시. 디컨시. 자, 이 디컨시가 뭐냐? D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자, 컨은 커넥티비티, 커넥션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C는 뭡니까? 에이전시의 C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보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D, 컨, C. 그럼 다, 가,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여기가 실은 가장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신 분들은 2, 3일 정도 공부를 하고도 합격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통계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기획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자분들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 몇 번 반복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 즉 빈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암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이 딱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유형 중 분석의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분석 기획 유형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석 대상을 아느냐, 분석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안다, 모른다. 여기 안다, 모른다로 이렇게 네 가지 분석 기획 유형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 대상 알고 분석 방법을 알면 이걸 최적화. 분석 대상 알고 그리고 분석 방법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솔루션. 자, 분석 대상, 분석 방법 알고 분석 대상 몰라요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이걸 통찰. 자, 그리고 둘 다 몰라요라고 하면 이제 발견. 자,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자, 외워야 되는데 이전 같았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분석 대상을 알고 분석 방법을 몰랐었을 때 쓸 수 있는 분석 기획 유형은 뭐냐? 그럼 이렇게 통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약간 헷갈리게 해서 지금 보기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 틀을 알아야지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번 보기.
분석 대상을 모르고였죠. 그리고 분석 방식, 분석 방법을 알면 통찰을 활용할 수 있다. 맞죠? 분석 방식만 알고 있으면 솔루션 이용이 가능하다. 일단 보기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죠? 분석 방식만 알면은 솔루션이 아니라 최적화 혹은 통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선택이 된 거고요. 분석 대상과 분석 방식 모두 알 경우는 최적화, 맞죠? 최적화를 통한 예측과 개선이 가능한 거죠. 분석 대상과 분석 방식을 모두 모를 경우는 탐색을 통한 앞에 살짝 헷갈리는 보기를 던져주면서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분석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 위험 대응 계획 수립 시 대응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건 뭘 묻는 문제입니까? 맞아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 기획에서 포함되지 않는 스텝,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프로젝트 위험 대응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대응 방안으로 옳지 않는 거. 이 중에서 위험 대응 계획, 대응 계획이 있고 이 중에 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저게 뭡니까? 첫 번째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완화, 그리고 전이, 수용, 그리고 회피예요. 에스컬레이션. 얘는 이전 이제 나의 상의자에게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 대장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에스컬레이션이죠. 그럼 이 중에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제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KDD 분석 방법론 중 아래 보기가 설명하는 단계. 그럼 KDD 분석 방법론의 단계를 한번 선택을 해봐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 다음에는 이제 마이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평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로 스윙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단계냐라는 거죠? 분석 추출된 분석 대상 데이터셋에 포함된 잡음, 이상값, 결측값을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거나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재처리하는 단계이다. 자, 분석을 용이할 수 있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다? 프리프로세싱인 전처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분석 과제 발굴 중 상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분석 과제 발굴 중에서 크게 하향식이 있어요. 자, 하향식은 문제 분석할 그 과제에 대한 범위를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좀 더 정의하고 탐색해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인 거고요. 상향식은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과제부터 정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상향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분석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합한 접근법.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방식을 수행한다. 자, 지도학습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은 비지도학습 방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문제 탐색 기법. 이 문제 탐색 기법 보니까 뭐 퀵앤이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 탐색 기법은 얘는 이제 하향식 문제 접근 발굴 방법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네, 문제 탐색인 거죠. 문제 탐색.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문제 정의. 세 번째는 해결 방안. 네 번째는 글자가 타당성 평가예요. 저는 이 문제 탐색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문제 탐색에서도 보면은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 사례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 사례에서는 외부에 있는 사례들을 참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건지를 묻는 건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에 유사 또는 동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후보 그룹을 추출하고 킥 앤 이지 방식을 필요한 분석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하면 딱 정답은 이겁니다. 자, 외부 참조 모델이요. 앞에서부터 보면 외부에서 한다라는 거를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등을 통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모범 사례를 가져온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분석 프로젝트 관리 영역. 자, 분석 프로젝트의 어떤 영역에 대한 설명이냐라는 거죠.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외부 소싱을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POC 형태의 프로젝트 인프라 구매가 아닌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외부의 전문성을 빌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외부의 전문성을 빌려와서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이는 조달 관리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로드맵의 설정 단계인 세 단계가 있죠. 맞아요. 여기 딱 보기에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 데이터 분석 유효성 입증, 데이터 분석 확산과 고도화에서 유효성 검증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 로드맵을 수립을 할 건데, 자, 이 로드맵에 주요 여러 액티비티들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유효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미리 검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이 보기에서 어떤 거에 가장 가깝냐? 마스터 플랜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빅피처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니고요. PI는 비즈니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유관자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유관 시스템 고도화. 지금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벌써 고도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정답은 파일럿 테스트. 실제 운영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검증 방법은 파일럿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분석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거버넌스. 자, 여러분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거버넌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규칙이 있어요. 자, 이건 어디에 적용이 되냐? 아키텍처라는 단어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거버넌스는 결론적으로는 이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겁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자, 분석 거버넌스에서는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5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세스,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육성 체계, 교육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요 주제는 네 번째는 데이터. 자, 5번째는 조직이에요. 조직. 자, 이거 5개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운영 프로세스 있고요, 조직 있고요, 육성 체계 있어요. 과제 예산 및 비용 집행은 중요는 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실은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과정의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예산과 비용 집행이 타당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분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분석 조직. 우리 기능, 집중, 그리고 분산 조직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은 달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분석 조직, 순수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는 거네요. 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분석 가치를 발견하는 게 조직의 목표입니다. 구성원들은 비즈니스, IT 역량 및 분석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맞아요. IT 역량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즈니스 역량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분석 조직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이다. 자, 분석 조직은 물론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한 의미를 인사이트로 소출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그 위에 상위자, 조직의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 C레벨 분들이 되시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수준, 진단의 결과로 준비도는 높은데 분석 업무 및 기법 등이 부족한 기업의 유형은, 자, 우리가 진단 프레임워크를, 분석 진단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로 쭉 이렇게 화살표를 볼까요? 화살표는 높다는 뜻입니다. 자, 성숙도가 높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준비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단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성숙도도 높고 준비도 높으면 요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용력은 뭡니까? 확산. 자, 성숙도가 높은데 준비도는 낮아. 뭡니까? 정착. 자, 둘 다 성숙도는 준비도는 높은데 성숙도는 낮아. 그럼 요쪽 요용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도입. 성숙도도 낮고 준비도도 낮아. 그때는 준비. 자,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준비도는 높은데 기법, 성숙도는 낮아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네, 여기 도입이 되겠습니다.